안녕하세요. 발표자 김민성입니다. 이번 주 발표드릴 내용은 RSISR입니다. 다음은 제가 구성한 목차입니다. 먼저 개요 부분에서 RSISR의 문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차에서 RS 이미지, 리모트 센싱 이미지, 원격 감지 이미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지도학습 방식 중에서 CNN 기반의 방식, 그리고 간 기반의 방식, 그리고 어텐션 기반의 방식으로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셋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이제 SR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와 비슷한 슈퍼레조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f라는 함수의 입력 저해상도 임정 영상과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함수가 이제 슈퍼레조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파라미터는 이 SR 이미지와 고해상도 이미지의 그 두 개의 이미지의 로스 차이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슈퍼레조션 과정을 원격 감지 이미지에서 진행을 할 때 현실적으로 이제 이 원격 감지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와 저해상도 이미지가 이제 쌍어리고 있는 그 데이터셋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력 이미지를 이제 이 HR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고해상도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로우 레졸루션 저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렇게 슈퍼레조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열화 과정을 이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제 이 S는 이제 스케일 팩터를 나타내고 얼마로 이제 다운 샘플링 할지 나타내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해상도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가 생성을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관 방식의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는 바이큐빅 보관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이러한 저해상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큐빅 보관을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된 저해상도 이미지랑 그냥 저해상도 이미지를 비교하게 되면은 생성된 저해상도 이미지는 그냥 저해상도 이미지 그 대기나 조명 센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저해상도가 된 그 영상을 생성된 저해상도 이미지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해서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는 방식의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SISR 문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목차인 RSISR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격 감지 이미지에 대해서 원격 감지 이미지가 어디서 검출되고 어떤 건지, 그리고 지도학습 방식 ADL 기반의 이제 CNN 기반의 방식, 그리고 간, 그리고 어텐션 기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격 감지 이미지는 지구 관측을 위해서 다양한 궤도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궤도는 각각의 용도와 관측 그 목표에 따라서 선택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의 궤도에서 많이 얻어집니다. 근데 이제 각 궤도는 위성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셋과 또는 그 유형이나 해상도 또는 이제 관측이 가능한 그 지역 및 시간에 따라 이제 선택이 되게 되고, 그 사용하라는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궤도에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 일단 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성은 센서에 따라서 장착된 센서에 따라서 이 수동 센서와 능동 센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동 센서의 경우는 이제 자체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이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태양의 빛이 반사되어서 이 위성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그 지표면 부분을 촬영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체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의 수명이 길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 태양의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면 위성이 촬영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 센서의 경우는 또 이제 이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그 빛의 흡수율에 따라서 반사되어 보이는 그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능동 센서의 경우는 이 위성 자체가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이렇게 에너지원을 보내서 반사되는 그 빛을 가지고 위성의 촬영 지역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자체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모해서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 수동 센서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이제 그 항상 이제 에너지원을 써서 빛이 없는 지역이라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격 감지 이미지에서 그 해상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격 감지 이미지에서 해상도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방사 해상도는 이제 센서가 얼마나 미세한 밝기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높은 방사 해상도를 가진다면은 그 어두운 부분과 밝은 영역 이 사이에 이제 작은 차이도 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밤에 촬영된 영상이나 또는 이제 미묘한 지형의 변화 같은 것을 감지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간 해상도입니다. 공간 해상도는 이제 한 픽셀당 그 실제 지상의 면적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간 해상도가 높다라는 것은 더 작은 지역을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 그림처럼 동일한 지역에서 공간 해상도가 높은 영상이 이 왼쪽의 그림처럼 더 세부적인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해상도가 낮을수록 이제 지표면의 실제 그 거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좀 많이 세부적인 정보를 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광 해상도입니다. 분광 해상도는 센서가 그 감지할 수 있는 화장대의 수나 세분화 정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높은 분광 해상도는 더 많은 파장을 감지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물질이나 그 물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파장을 사용해서 그 지역의 이제 식물 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해상도는 동일한 지역을 관측할 때 이제 이 센서가 반복 촬영되는 그 주기나 빈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높은 시간 해상도는 이제 자주 촬영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서 그 변화하는 환경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또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난 지역 또는 그 이러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는 그 농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이제 그 논문에 나와 있던 설명되었던 모델들을 제가 각각의 기반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2016년에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이제 가장 2014, 15년쯤 나왔던 그 SR-CNN 모델의 센티넬2라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그 SR 기술에도 그 원격 감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의 SR-CNN과 다르게 먼저 이제 기존의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방식에서 이제 SR-CNN은 그레이스케일 단일 채널일 경우에는 그냥 이제 3개의 그 컨버전 레이어를 건너서 그냥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RGB 컬러 이미지가 그 기존의 SR-CNN 모델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RGB 채널을 그 YCRCB 그 색 공간으로 바꿔준 다음에 YCRCB의 그 밝기 부분인 Y만 업스케일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방식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RGB 이미지를 한 번에 스케일링하여 시도를 해보았지만 이 경우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0.07 dB의 그 PSNR의 더 높은 성능을
얻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가지고 이 센티넬2 데이터셋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다중 스펙트럼 영상은 이제 각 그 스펙트럼 채널 밴드마다 이제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의 밴드를 지정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성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 스펙트럼 영상에서 단일 밴드, 그 중에서 이제 녹색 채널을 대표하는 MSI B03 단일 밴드 이미지를 실험에 사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이제 기존의 SRCN 방식과 이제 그 논문에서 사용한 방식을 봤을 때 평가 지표로 이제 픽셀 간 차이를 이용하는 그 PSNR의 성능 지표를 사용했는데, 이걸 보시면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식이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SRCNN 모델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그 원격 감지 이미지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그 지역 세부 정보, 이제 전역 정보를 결합해서 조금 더 다양한 특징, 다양한 스케일 표현을 학습하는 이제 멀티포크 구조의 그 로컬 글로벌 컴바인 넷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LGC 넷은 일단 세 가지로 네트워크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리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같은 크기의 3x3 커널을 사용해서 이미지 특징을 먼저 저수준에서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준을 뽑아낼 때 각 층에서 이제 잔여 정보를 또 이렇게 스키 커넥션으로 뽑아내서 일단 그 로컬 글로벌 컴비네이션 이 부분에 전달을 해서 이 전달된 그 다른 층에서 전달된 그 결과를 가져와서 연결시켜서 이제 지역 전역 그 결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단계를 통해서 지역 전역 결합에서 이제 결합되어 나온 그 피처 맵에서의 그 고주파 성분을 여기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뒤에 이제 그 저해상도의 특징과 복구되어 나온 그 이미지를 결합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조를 보시면 레이어를 7개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GC넷과 다른 모델을 비교했을 때 여기도 성능 지표를 일단 PSNR을 사용했는데, 기존 보관 방식 그리고 뭐 SRCNN, FSRCNN 아니면 CNN7과 비교를 했을 때 이 LGC넷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세부적으로 이제 좀 일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나온 이미지를 봐도 LGC넷이 가장 이게 좀 엣지가 좀 선명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SRCNN이나 VDSL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이제 나왔지만, 하지만 이제 LGC넷도 SRCNN과 동일하게 이 네트워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고주파 성분을 이제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게 2018년에 더 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나온 그 딥 메모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인 DMCN입니다. 이 DMCN은 이제 지역 및 전역 스킵 연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제 초록색 그 스킵 커넥션 부분이 전역 연결 부분이고, 이런 모래시계 형태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이제 다운샘플링 할 때 나오는 이 블럭, 그리고 업샘플링 할 때 나오는 이 블럭들, 이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이제 스킵 커넥션 부분이 지역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 부분에 이제 지역 전역 연결을 통해서 이미지에 더 다양한 잔여 정보들을 보존을 하면서 이제 고주파 성분을 복구를 했기 때문에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었고, 이 모래시계 구조를 사용해서 메모리 사용량과 또 시간 소모를 줄였기 때문에 전에 있던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DMCN을 이제 일반화를 좀 해주기 위해서 다른 공간 해상도를 가진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NWPO 이제 레이시스 CS45 데이터셋을 사용한 영상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가 지표를 PSNR과 SSIM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보관 방식이나 SRCN, VDSR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DMCN이 더 깊은 층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PSNR과 SSIM 두 개 다 모두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2018년에 또 비디오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서 SR을 진행한 그 Deep Distillation Recursive Network가 제안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비디오 위성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원본 데이터의 그 이미지가 한 기가바이트 퍼 세크 수준에 도달을 했지만 그 우주 통신 시스템의 그 채널 전송 용량이 메가바이트 퍼 세크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큰 용량의 원본 이미지를 전송을 하려면 우주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을 하려면은 큰 이미지의 원본 이미지를 채널 전송 용량에 맞추기 위해서 압축을 많이 하거나 공간 샘플링 해상도를 이렇게 또 줄이거나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의 세밀한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UDB라는 이제 모듈을 재기학습 형식으로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 UDB는 이제 위와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UDB에서 이 단순한 연결은 이미지의 부드러운 영역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복잡한 연결은 이제 고주파 텍스처의 그 세부사항을 더 뽑아내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재기학습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연산량을 줄이고 파라미터를 적게 쓰니까 이제 연산량을 줄이면서 다른 수준의 특징을 또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면서 풍부한 특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MSPU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UDB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특징들을 이제 조금 보존을 하기 위해서 UDB를 통해서 그 곱하기 알파만큼 이제 정보들을 그 MSPU로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그 이미지의 특징 맵을 가지고 MSPU는 이제 이를 좀 더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서브 픽셀 컨볼루션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이 서브 픽셀 컨볼루션은 이제 그 특징 맵을 차원을 늘린 다음에 그 주기적 샘플링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의 고해상도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DDRN도 어떻게 네트워크가 진행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렇게 레이어를 수를 늘리면 스키 커넥션 안에서 이렇게 레이어 수를 늘리면은 정확도 향상시키는 것은 좋지만 사실 이게 레이어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이나 폭발이나 또 이렇게 계산 과정이 또 느려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와이드 리모트 센싱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그 네트워크의 장점은 깊은 이렇게 레이어층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단차 연결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함으로써 특징수를 더 늘림으로써 이제 계산 비용을 이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성능의 향상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배치 정결을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 정결을 사용하는데 이 가중치 정결은 이제 벡터의 크기를 정결을 하긴 하지만 그 벡터 방향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가중치 정교화는 배치 정교와 다르게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학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WSR과 타 모델을 비교한 걸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인공물을 이제 사실 보게 되면은 다른 기법의 방식들보다 이렇게 WSR이 더 좋은 이렇게 인공물을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상도를 높이면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021년에는 아까 동일하게 그 많은 네트워크 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연상량이 또 증가하게 되고 또 고급 계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드웨어 장비가 또 비싼 게 또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사실 컨볼루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축파의 세밀한 그 특징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여기 피라미디얼 멀티스케일 레지듀얼 네트워크입니다. 이 PMSR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게 이 PMSR에는 사실 MSRN과 되게 유사합니다. 아마 LSRN에서 기반돼서 나온, 더 확장돼서 나온 모델입니다. 이 MSRN과 PMSRN의 이제 차이점은, 여기 MSRN의 멀티스케일 레지듀얼 블럭이 PSR에서는 이제 멀티스케일 딜레이션 그 레지듀얼 블럭으로 변경된 것과 또 이제 10이라는 이렇게 모듈이 추가된 게 그 MSRN과 PMSRN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모듈을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MSDRB라는 이 블럭에서 이 BN-1라는 그 채널 수를 이제 뭐 n이라고 할 경우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n,3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n,6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사실 비선형 그 층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n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계층에서는 이제 앞에 걸 다 이제 곱해줘야 돼서 그 특성 맵의 채널 수가 18 곱하기 n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1 곱하기 1 합성 컨볼루션 커널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 MSDRB 블록 넘어갈 때 채널 수가 다시 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채널 수가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MSDRB에서 레즈2넷 그 모듈과 확장 컨볼루션, 네, 여기 딜레이티드 컨보이,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임시 특징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 레즈2넷 모듈은 이제 레즈넷의 그 바틀넷 구조인 1 곱하기 1 그리고 3 곱하기 3, 1 곱하기 1 컨볼루션 형태에서 이러한 그 멀티 스케일 특징 처리를 추가해 준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크기의 그 수용 필드를 가진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서 더 다양한 특징을 레즈2넷에서 뽑아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장 컨볼루션에서는 D1, D2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크기의 D1에서는 이제 그냥 평소에 보시던 같은 크기의 3 곱하기 4 커널이고, 이게 확장률이 늘어나게 되면 D2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가중치의 그 개수는 같지만 3 곱하기 3 커널에서 가중치의 개수는 같지만 그 수용 필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용 필드를 더 넓게 확장을 시킴으로써 이미지에서 더 넓은 컨텐츠 정보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컨볼루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추출된 특징을 통해서 이제 CV 모듈에서는 그 서브픽셀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재구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겐에 대해서, 겐 기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겐은 이제 그 풍부한 질감과
품질로 이제 현실적인 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또 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초회상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2019년에 비디오 위성 이미지의 SR을 위해서 엣지를 강화시키는 이제 네트워크인 E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엣지 인핸스먼트 겐은 제가 생성기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성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저해상도 이미지를 밀집 블록을 통해서 다양한 이렇게 스키 커넥션 연결되어 있는 그 밀집 연결 부분을 통해서 고주파성분을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컨볼루션과 그 피렐루라는 이제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이제 비선선을 더 증가하게 되고 서브 픽셀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 중간 결과인 이 슈퍼 레듀션 결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그 SR 결과에서 다음 모듈인 이제 엣지 인핸스먼트 서브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렇게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사용하게 주게 되면 엣지가 이제 뽑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뽑혀 나온 엣지 맵은 사실 거짓 엣지가 조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거짓 엣지를 좀 억제를 하고 진짜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밀집 연결과 마스크 브랜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서브 픽셀 컴포지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또 키워주게 되고, 아까 중간 생성된 그 SR 결과에서 그 거짓 엣지를 빼준 그 영상과 거짓 엣지를 제거하고 진짜 엣지를 강화한 이 엣지 영상을 더 결합을 시켜서 정말 그 제너레이터가 SR 영상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그 이미지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그 판별기에 넣게 되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해서 그 오를 다시 제너레이터 연결해서 오류를 이렇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델과 비교한 영상을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SR CNN 그리고 VDSR, SR 겐과 이제 비교한 그 E 겐의 모습을 보면 다른 이제 모델들과 다르게 E 겐에서는 이 아티팩처의 그 형태가 좀 더 엣지가 더 잘 잡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을 비교했을 때 성능이 더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0년에 나온 SR, ESR 겐입니다. 이 SR, ESR 겐은 원래 이제 나왔던 ESR 겐에서 그 입력 데이터를 원격 감지 영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생성된 그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격 감지 영상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 그 센티넬2 이미지 데이터셋과 그 상업적 데이터셋인 월드뷰 데이터셋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센티넬2 이미지 데이터셋과 월드뷰 데이터셋, 이게 공간 해상도가 두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센티넬2 데이터셋이 10m의 공간 해상도고 월드뷰가 아마 1.6m인가 아니면 2m의 그 공간 해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의 공간 해상도를 먼저 맞춰주기 위해서 사전에 업샘플링을 먼저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크기를 먼저 키워줘서 거기서 이제 공간 해상도를 먼저 이때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를 쓸 때 입력할 때 이제 채널을 그냥 RGB를 쓴 게 아니라 RGB 그리고 적외선 영상 그 NIR을 써서 4개의 채널을 입력 영상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ESR 겐의 생성기가 거의 동일하게 아까 그 업샘플링 해주는 부분만 제외하고 동일하게 가져와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을 진행을 할 때 보관 매개 변수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게 여기서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보관 매개 변수 외에 있는 이미지 그 생성 과정에서 이미지의 그 세부 사항과 정확성을 재현하는 그 여기 PSNR 피크 신호대 잡음비의 그 최적화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훈련된 생성기 이 G와 G의 출력과 그 시각적 질감과 이게 풍부한 그 디테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대적 방식으로 이제 훈련된 생성기의 출력을 이제 얼마나 결합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개 변수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르게 변경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아마 0.51나 그 0.7 사이 경우에서 아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라이튼 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라이튼 겐은 그 사브미터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많이 훈련되고 테스트되는 그 네트워크는 많이 있는데, 그 중해상도 이미지에서 테스트되는 네트워크는 별로 없다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게 일라이튼 겐입니다. 일라이튼 겐의 이제 그 여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중해상도 이미지를 이제 다른 보관 기반 방식이나 다른 모델에 적용을 시켜본 결과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켰을 때 이 그라운드 소스가 여기 있는데, 보관이나 SRCN 또는 뭐 SRCAN 이 겐에는 거의 제대로 된 생성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ESR 겐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도로 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불확실하게 약간 생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일라이튼 겐입니다. 일라이튼 겐의 네트워크는 우측에 생성기 네트워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도 사실 거의 ESR 겐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이 일라이튼 블럭인데, 여기서 이제 그 2배의 출력,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4배의 출력을 해서 그 결과를 뽑아내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에서 출력을 뽑아내버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기 부분이 VG 내에서 이제 연관을 봐서 생성된 그 컨볼루션 배치와 그 BN 정교화 계층을 통해서 이게 풀리 커넥티드 계층으로 이제 판별기가 동작을 해서 이미지가 진짜다, 가짜다 라고 이제 예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왼쪽에 보여주었다시피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중해상도 이미지에서 더 좋은 성능을 뽑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2년에 나온 그 원격 감지 이미지의 질감과 같은 그런 고주파의 세부사항 복구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나온 MAGAN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MAGAN의 그 생성기의 주요 구성 요소는 3가지 블록으로 구성이 일단 됩니다. 그 피라미드 합성곡 잔차 밀집 블록이라는 이렇게 PCRD 블록과 또 주의 기반 업샘플링 블록 AUP 블록, 그리고 주의 기반 융합 블록인 AF 블록으로 생성기가 구성이 됩니다. 이 먼저 PCRD 블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PCRD의 그 ATT 컨보이에서는 이렇게 다중 스케일 합성 곱을 통해서 그 잔차의 그 여러 가지 스케일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이 학습 후에는 채널 어텐션 과정을 통해서 가중치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AUP 블록을 통해서
처음에 그 최근접 이웃이라는 보관을 통해서 단순하게 업샘플링을 진행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단순한 업샘플링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결과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레이어 층과 PA 모듈을 통해서 결과를 조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나온 그 고급 특징들, 이렇게 AOP 블록을 통과해서 나온 특징들이 컨볼루션과 탄H를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이제 그 특징이 이제 AF 블록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AF 블록은 그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보관을 통해서, 여기가 보관 부분입니다. 이 보관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와의 관계를 이제 또 이렇게 파악을 함으로써 학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된 이미지의 특징을 전달을 해서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델에서는 테스트 이미지로 이제 DOTAV 2.0이라는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이제 50개의 그 1024x1024 해상도를 가지는 대규모의 그 이미지 모음을 사용해서 PSNR과 SSIM의 평가 지표를 뽑아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다른 모델과 좀 다르게 이 MAKN이 이 골프장에 있는 이 바닥 부분을 조금 선명하게 잡아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SNR과 SSIM 그 성능 지표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텐션 기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2019년에 그 네트워크에 표현하는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DRSN Deep Residual Squeeze and Excitation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DRSN의 네트워크는 크게 일단 잔여 분기와 정체성 분기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 잔여 분기는 이 잔차 연결 및 RSEB Residual Squeeze and Excitation 블록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표현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 RSEB 모듈에서도 이 SE 모듈이 좀 중요합니다. 이 SE 모듈은 이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특징 맵을 가져와서 평균 풀링을 통해서 이렇게 쭉 뽑아내게 되고, 이제 여기서 그 채널 간의 중요도를 이 함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다시 이제 그 값을 특성 맵에 곱해줌으로써 그 채널별 중요도를 특성 맵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특성을 강화하고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특성을 억제를 이 SE 모듈이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 간의 그 중요도를 얘가 반영을 시켜줌으로써 그 네트워크의 표현 능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정체성 분기는 이제 간단한 단일 컨볼루션 계층과 이후에 업샘플링 그 구조가 있는데요. 이 업샘플링 할 때 이 ESPCN이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그 특징을 뽑아낸 다음에 차원을 늘려서 주기적 샘플링 연산제를 통해서 고해상도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서픽셀 컨버션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에서는 이 업샘플링 이후에 컨볼루션을 따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메모리 소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은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횡단보도 같이 생긴 이 이미지를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 이 DRSN 모델이 조금 선들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평가 지표로 이제 PSNR과 SSIM을 사용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1년에 그 다양한 레이어의 깊이에서 이제
추출되는 그 주파수 대역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얕은 레이어에서는 저주파의 정보, 그리고 높은 레이어에서는 고주파 정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걸 이제 결합을 시킬 때 좀 특이한 방식으로 결합한 그 믹스드 하이 오더 어텐션 네트워크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제 세 가지의 서브 네트워크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수준의 그 특징 추출을 위해서 특징 추출 네트워크와 고주파 세부사항 복원 또는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한 그 특징 정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네트워크에서 그 특징 추출 네트워크에서 특징 정제 네트워크로 이제 잔여 정보를 이제 이어주게 되는 그 주파수 인식 연결 구조로 총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특징 추출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특징 추출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연결 그룹인 이제 컨케이트네이션 그룹 CG인 이 연결 그룹이 여러 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CG는 또 이 CB라는 그 모듈이 3개로 이루어진 모듈입니다. 이때 이제 이 CB 또는 그 CG 또는 이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스킵 커넥션 연결을 할 때 이 MHAN 모델에서는 단순한 그 스킵 커넥션 연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채널별 연결이라는 그 웨이티드 채널 바이스 컨케이트네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중 채널별 연결은 단순히 그 다른 계층의 잔여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스킵 연결과 다르게 채널의 그 채널별의 그 중요성에 따라서 매개 변수, 이렇게 람다1, 람다2와 같은 그 매개 변수의 가중치를 적용시킴으로써 그 중요도를 또 다르게 다른 계층의 특징 맵과 융합시켜주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가중 채널별 연결은 이제 특정 채널의 특징을 더 강조하고 덜 중요한 그 채널은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 이미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정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정제 네트워크는 이렇게 HOA 모듈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그 얕은 층, 중간층, 깊은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정보를 그 주파수 대역 수준에 그렇게 맞춰서 고주파 세부 사항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복원을 합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 특징 추출 네트워크와 특징 정제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그 주파수 인식 연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파수 인식 연결은 그 특징 추출 네트워크의 그 머리와 이 꼬리 부분을 사용해서 얕은 레이어에서 연결되는 이 빨간색 선, 이 저주파의 정보는 세부사항 복원을 위해서 가장 얕은 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고차원의 이 HOA와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그 저주파 정보에서 그 세부사항을 더 복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층을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꼬리 부분에서 깊은 레이어에 있는 이 꼬리 부분에서 그 고주파 정보는 세부사항 강화를 더 시켜주기 위해서 또 고차원의 HOA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선들이 구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그 MHAN과 이제 타 모델을 비교한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줄무늬 같은 부분이 MHAN 모델이 더 선명하게 해상화를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으로 이제 그 PSNL과 SSIM을 또 비교를 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사용 가능한 데이터셋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다중 원격 감지 이미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RSISR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일부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이 AID는 이제 구글 어스에서 수집된 그 30개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미지 크기가 600 곱하기 600의 샘플들이 총 10,000장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해상도가 0.5에서 8m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DOTA 데이터셋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구성이 된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제 구글 어스나 여러 가지 위성, GF2나 JL1 또는 사이클로메디아 VD에서 이미지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UC Worst 데이터셋은 USGS 그 국립지도 컬렉션에서 얻은 그 데이터셋으로 21가지 클래스를 가지면서 각 클래스별로 이미지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미지가 2100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WHU-RS19는 구글 어스에 의해서 얻어진 데이터셋으로 19가지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간 해상도가 0.5m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Kaggle 대회에서 사용되었던 그 Kaggle 오픈소스 데이터셋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남부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이고, 그 고해상도 이미지, VHR 이미지가 1000개 이상, 총 162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NWHU 이제 RESIS C45는 이 폴리테크 대학교에서 생성된 데이터셋이고, 45가지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고, 이 각 클래스당 700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셋은 공간 해상도가 0.2에서 30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이터셋과 다르게 가장 많은 데이터셋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퓨전 콘테스트는 이제 월드뷰 3 위성에 의해서 촬영된 데이터셋이고, 이 적색성 이미지와 8밴드 가시 및 근적외선 이미지가 제공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것도 제가 공간 해상도를 찾아봤었는데 정확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RS-CNN7은 다양한 대기 조건 또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결쳐서 구글 어스로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총 7개의 클래스를 가지게 되고, 각 클래스별로 이제 400장씩 가지기 때문에 총 2800장의 이미지를 가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넷2는 이제 이 데이터 퓨전 콘테스트와 똑같이 그 월드뷰 3 위성에서 특별히 획득된 또 다른 대규모 위성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멀티 센서 리모트 센싱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표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원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본을 참조하는 방식, 풀 레퍼런스 방식이랑 원본을 어느 정도만 참조하는 방식, 그리고 원본을 전혀 참조하지 않는 방식인 노 레퍼런스 방식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풀 레퍼런스 방식과 노 레퍼런스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PSNR은 피코 신호대 잡음비로 가장 초기에 나왔던 그 성능 평가 지표입니다. 이 PSNR은 이제 픽셀의 수준에서 이미지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미지 품질을 측정하는 이제 가장 클래식한 방법인데, 우선 이제 이 MSE 이미지 간의 그 평균 제거 오차를 계산을 한 뒤에
이 오차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PSNR 값이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PSNR은 높을수록 더 좋은 시각적 품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PSNR은 그냥 이미지의 픽셀 간 차이를 구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이미지 평가 지표다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미지에서 뭐 지각적인 그 질감이나 텍스처 이런 것을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SSIM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SSIM은 이미지의 그 두 이미지 간의 그 구도적 유사도를 측정하는 이제 객관적 평가 지표인데, 이미지 그 휘도나 대비, 컨트라스트, 그리고 스트럭처, 이 휘도와 대비를 사용해서 구한 이 구조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정보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계산을 하는 것이 SSIM입니다. 그래서 이 SSIM은 이 이미지의 그 이미지 간의 밝기나 대비 구조의 그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SSIM이 높다라는 것은 원본 이미지와 재구성된 그 SR 이미지의 유사도가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NR과 SSIM 둘 다 모두 높은 값일 경우에 좋은 시각적 품질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LPIPS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비교할 두 개의 이미지를 각각 VGG 네트워크에 넣어서 중간의 레이어에서 이제 그 각각의 피처 값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처 값들이 얼마나 유사하냐를 측정을 해서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무참조 평가 기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NIQE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개의 그 다별랑 가우시안 모델을 적합을 시키고 이 두 모델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의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NIQE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시각적 품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PI는 앞에서 설명한 NIQE와 그 무참조 그 이미지 품질 방법인 이 MA와 결합해서 나온 평가 지표 방식입니다. 이 무참조 이미지 품질 측정 방법은 이 품질 저하 요소를 반영시키는 그 지표로 그 높은 MA 값일수록 이미지의 그 노이즈나 블러나 뭐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높을수록 이렇게 10-MA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 NIQ를 제외시킨다면은 이 PI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erceptual Index는 이 무참조 이미지의 품질평가 측정과 이렇게 NIQ가 결합해서 나온 평가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G는 에버리지 그레디언트를 나타내는데, 이 평균 기울기는 이미지의 선명도나 텍스처의 세부 사항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이는 이제 이미지 내의 기울기의 크기를 평균 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이제 각 픽셀에서의 기울기는
주변 픽셀과의 그 밝기 차이를 통해서 결정되고, 이제 이러한 기울기 값들의 그 평균을 내서 전체 이미지의 평균 기울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그 평균 기울기 값은 이미지의 높은 선명도나 그 텍스처 세부상 그 고주파의 그 세밀화 엣지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균 기울기는 특히 엣지 강조나 이제 텍스처 향상과 같은 이미지의 그 처리 과정에서 품질 개선하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평가 지표입니다. 여기는 이제 논문을 확인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